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반도 통일과 평화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의 명예교수로 있는 유호열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얘기하자면 지금 현재 그 한국의 분단 상황에 대한 이해가 우선 선행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한국의 분단의 성격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리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분단되어 있는, 물론 이제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고 38선을 경계로 해서 한반도가 이제 남북으로 분단이 된 것으로부터 우리 한반도의 분단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그 지리적 분단만이 아니라 물론 6.25 전쟁이라고 하는 민족 상전의 그런 비극을 겪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나타난 이 분단의 성격은 단순한 그 지리적 공간적 분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제상으로 남북이 분단이 되고 우리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북한은 이제 공산주의, 또 정치적으로도 여러 이제 정권이 부침을 난거북에서 했습니다만은 이런 그 체제상의 분단, 또 정치적 분단, 이것이 지리적 공간적 분단과 함께 얽혀서 지난 70여 년 동안 이 한반도의 분단을 공고한, 고착시킨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이 이 한반도가 분단이 된 그 당시의 상황을 본다면 우리는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 일본에 의해서 국권을 상실하고 주권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전근대적 체제, 왕조 체제, 이시 조선의 그 왕조 체제를 우리가 겪다가 일제에 의한 그 식민지 강점을 겪고, 그리고 이제 분단이 됐는데, 그 분단된 그 당시의 상황을 본다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우리는 정말 국제사회에서 보면 미미하게 그지없는 약소국이고 후진국이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경험도 없고 변방의 자그마한 그런 그 지역에 불과했었죠. 대신에 이제 국제사회는 2차 대전을 겪고 냉전이 이제 형성되는 이제 초기의 상황이니까 급변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우리는 그야말로 뭐 표현이 뭐 정확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또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래등 싸움에 그 새우 등 휘는 말이죠. 그런 그 불쌍하고 빈약한 그런 처지에서 분단이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누구 책임이 있느냐, 원인이 뭐냐, 이런 것을 따지기 앞서 참으로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겪으면서 이 분단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분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그 역사적으로 또는 그 정치적으로 좀 전교 과정을 살펴본다면은 2차 대전이 이제 뭐 끝나는 시점에 사실은 물론 이 태평양 전쟁이 41년 12월 진주만 폭격을 통해서 이제 발발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 4년여 유럽에서의 전장만이 아니라 이 태평양 지역에서도 일본과 연합국간의 치열한 그 전쟁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그 전쟁의 막바지는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그 어려운 상황의 연속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미소가 이제 한반도를 분할해서 점령을 하게 됐지만 2차 대전과 종전 후에, 그러나 사실은 그 소련의 참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극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것이죠. 45년 8월 6일 이제 히로시마의 원자탄이 첫 번째 투하되고, 그리고 3일 후에 나가사키의 두 번째 원자폭탄이 이제 투하됨으로 해서 일본에게 전황이라고 한다면 극히 불리한, 그리고 전쟁이
극적으로 종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소련이 일본에 대한 참전을 선언하고 우리 한반도 입장에서 보면 이제 북쪽으로부터 극적으로 이제 전쟁에 참여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8월 9일 날 소련은 일본에 대해서 이제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에 참전했으니까 불과 일주일 후에 일본이 항복하면서 전쟁이 끝났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 소련은 한반도의 38선 북쪽을 분할 점령하는 점령구로 자리매김하게 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분단의 그 역사적 비극을 이런 그 정치적 또는 역사적인 상황을 다시 복귀한다면 참으로 그 안타까운 그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을 하고 또 미국에 의한 또는 그 연합국에 의한 38선 분할 점령이 선포된 그 직후에 이제 한반도는 결국은 이제 분할이 되고 그 분할이 결국은 이제 6.25 전쟁에 의해서 휴전선으로 그 전선이 변경되긴 했습니다만은 그 38선에 버금가는 그런 그 한반도가 양분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도 이제 이어지게 된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45년 8월 15일 이제 한반도를 38선을 기점으로 해서 남과 북으로 또는 미국과 소련에 의한 이제 분할 점령이 선포되고 나서 이런 그 한반도를 어떻게 독립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국 간의 이제 논의가 전개가 됐죠. 물론 2차 대전 중에도 한반도를 어떻게, 그러니까 일본이 점령했던 아시아 지역의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 한반도를 이제 점령한 식민지 통치를 하고 있는 일본이 전후에 이제 패망하게 될 경우에 연합국이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카이로 회담 또 보스턴 회담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데 아마도 가장 결정적인 것은 45년 2월 달에 있었던 그 얄타 회담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45년 2월 그 얄타 회담은 여러분도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 상황에서 보듯이 그 지역이거든요. 바로 흑해 연안의 크림반도에 있는 거기에 얄타라는 지역에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수상 그리고 이제 소련의 스탈린 수상 이렇게 해서 3거두가 전쟁 기간 동안에 이제 전쟁을 마무리한 후에 세계 질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이제 논의를 했는데 이 지역에 관한 이 지역에서 이루어진 그 논의 중에 핵심은 유럽에서 이제 나치가 패망했을 때 유럽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주된 관심사였지만 아시아에서도 일본이 패망하고 나면 아시아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역시 개략적인 좀 막연한 부분이 수도 있고 모호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일본이 패망하면 일본의 본토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이전 상태로 복원한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 36년 동안 일제에 의해서 강점되고 있는 한반도도 적당한 그 과정을 거쳐서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독립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제 그 카이로 회담이라든지 이런 그 연합국에서의 그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독립을 하되 그 방식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방향을 확정을 짓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격적으로 전쟁이 동결되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서둘러서 38선도 확정이 되고 또 미국에 비해서 소련은 더 빠른 속도로 이제 한반도 쪽 지역을 점령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분단의 그 어떤 그 형성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연합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 일본을 상대로 또는 주축국에 대한 그런 연합국의 공통된 이해관계로 모든 문제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졌으면 다행이었는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또 새롭게 그야말로 이제 이념에 의한 새로운 그 갈등과 분열의 양상이 냉전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연합국들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 그 어떤 그 파편, 그 어떤 그 불리한 국면을 우리 한반도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45년 12월 달에 모스크바에서 소위 그 전승국 간의 그 외상회담을 한반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신탁독진 해볼까 전후 질서를 이룩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구상 중에 하나였는데 이것이 실현되기에는 연합국 간의 어떤 그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고 또 당사국이라고 할 수 있는 또는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그 한반도의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갈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해법으로 그러면 이 미소 양국이 38선 경계로 분할 통치를 한다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어떤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소련이談판을 짓자 해서 이제 나온 그 방안이 결국 이제 미소공동위원회였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덕수궁에서 46년 3월 또 1차 것이 이제 미소공동위원회죠. 뭐 어떻게 보면 해법을 마련하지 못했죠. 평화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해결한다는 또 한반도가 하나의 단일 국가로 독립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원칙이나 목표는 공유하면서도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미소공동위원회에서 한반도의 독립된 통일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 협상 대상자로 누구를 초청할 것인가에 대해서 역시 그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서 1차 미소공동위원회로 결렬되고 또 2차 미소공동위원회 다시 47년에 개최가 되었습니다마는 역시 전 세계적 차원에서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진영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 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불신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한반도에 대한 어떤 그 합리적인 그 해법을 마련한다는 것은 점점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47년 11월 유엔이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새로운 국제 질서의 조정 기구로서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디뎠는데 여기에 이제 주요 의제로서 그럼 한반도 문제를 미소공동위원회에서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그럼 유엔에서 한번 이 문제를 찾아보자. 유엔에 이제 그 상정을 했는데 유엔에서 제시한 그 안건은 그러면 유엔 한국 임시위원회를 구성할 테니 그러면 한반도에 자유로운 선거를 치러서 그런 독립국가를 독립을 어떻게 보면 실현하자 이런 그 결의안이 이제 채택이 됐는데 막상 유엔 그 한국 임시위원회의 어떤 그 선거 감시기구로서의 그런 기능을 하려면 현재 그 대표단이 적절한 그 활동을 해야 되는데 소련이 그 점령하고 있는 북쪽에서는 이 유엔의 그 한국 임시위원회의 활동을 허용하지 않았고 남쪽에서는 이제 그 수용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48년 5월 10일 유엔의 결의에 따른 그런 그 절차에 따라서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되고 결국은 이제 남쪽에 어떻게 보면 분단된 상황에서의 단독 정부를 구성하게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48년 5월 10일 이제 선거 그리고 이제 헌법을 제정하고 48년 8월 15일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수립이 되고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이제 북한에서는 일방적으로 또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설립을 이제 수립을 이제 선포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이것을 막 국제기구에 책임 있는 어떤 그 권위 있는 그런 그 조정을 우리가 요청한다면 결과적으로 유엔의 권고를 받아들인 남쪽의 대한민국 정부는 합법적인
그 어떤 절차에 따라서 선거도 치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부가 수립됐기 때문에 그 정부를 합법 정부로 승인을 하게 된 것이고 북쪽은 이제 그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한반도에 두 개의 정부의 그 독자적인 또는 별개의 그런 그 정부 선포를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50년 6월 25일 일방적으로 이제 북한의 남침에 따른 3년간의 전쟁을 치르게 되고 그 전쟁의 과정은 뭐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많은 희생과 또 많은 고통을 우리 한반도의 모든 국민들, 모든 그 인민들과 함께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고통의 시간이었고 결과적으로는 큰 어떤 그 상황의 변화 없이 38선이 이제 휴전선으로 전선이 교차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분단이 휴전 체제라고 하는 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을 체결한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차 대전 후에 그런 어떤 해방 공간에서 그리고 50년 6.25 전쟁이라고 하는 그 참상을 겪고 나서 그 이후로 분단이 이제 지속이 됐는데 사실 우리 역사에서 우리 민족의 그런 그 분단을 본다면 사실은 뭐 이것이 처음 있었던 일은 뭐 물론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죠. 우리 역사에서 배운 것처럼 기원전 57년에 이제 신라 그리고 기원전 37년에 이제 고구려 또 기원전 한 18년에 이제 백제 이렇게 한반도에 적어도 이제 세 개의 부족 국가가 이제 형성이 되고 그것이 이제 삼국 통일, 신라에 의한 통일이 668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적어도 한 700년 동안 한반도에 있어서는 삼국이 이제 그 장을 겨루는 뭐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분단되어 있다 또는 아니면 경합하고 있는 그런 형국을 우리가 겪었고 결국은 이제 삼국 통일의 그 역사적 위협은 668년 신라에 의해서 이제 발생됐고 또 그런 이제 통일국가가 한반도에 있어서 통일국가가 한 200여 년 지속되다가 결국은 또 후삼국이라고 하는 그래서 900년 서기 900년에 후백제 또는 고려 이렇게 해서 우리 한반도에 또 다시 이제 분단이라고 한다면 그 역사가 또 있었고 이것이 이제 고려에 의해서 936년에 통일이 돼서 사실은 이제 고려에 의한 한반도에 또 다른 이제 통일국가가 수립되고 그것이 이제 조선에 의한 그 어떤 새로운 왕조가 수립이 되었던 그 역사를 우리가 겪었지만은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다니는 민족으로 2차 대전 이후에 우리가 남북으로 분단되기 전까지는 또 주권의 상실이라고 하는 그런 그 암울한 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있어서 한민족에 의한 통일국가가 지속되어 왔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분단이라고 하는 것, 지금 한 70여 년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상으로도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또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필요성과 또 그런 어떤 그 단위성에 대한 우리 민족의 공감대를 이런 역사적 측면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분단되어 있지만 우리 민족의 그 단절된 역사를 다시 복원해야 된다. 정통성을 다시 우리가 재구성해야 된다. 또 그것을 우리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민족 공동체로서의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그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 민족이 고민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남북 관계를 이제 통일이라고 하는 큰 어떤 비전, 목표와 이제 견져 본다면, 물론 이제 분단되어 있던 초기에만 하더라도 우리 민족, 남가부 공이 그 이전, 분단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자 했을 겁니다.
분단 이전으로 복귀한다는 것이 통일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었는데 이 분단의 시기가 길어지고 또 분단의 골이 깊어짐으로 해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 남북 관계를 통일의 어떤 그 새로운 과정으로 변화시켜 갈 때에 그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분단 이전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보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경과한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 민족국가의 형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통일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는 감안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분단되어 있을 때 또는 해방 직후에 우리 민족이 그 갈망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 갈등 또는 상대방에 대한 어떤 증오 이런 그 감정 또는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그 희생을 치르면서 겪어야 했던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은 우리의 실지 우리가 잃어버린 땅이고 또 북쪽에서는 남쪽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복원해야 되는 하나의 그 대상으로 그렇게 이제 간주를 했다면 이제 분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난 한 70여 년 분단의 세월이 깊어짐에 따라서 단순히 실질 회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해야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분단되는 그 초기만 하더라도 뭐 언어가 같고 역사를 우리가 공유하고 또 형제, 부모, 뭐 이산가족이 수십만, 수백만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통일이 된다면 하나의 역사, 하나의 전통, 하나의 관습 이것을 회복한다는 데 대한 이견이나 의심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동질성에 대한 그런 의심은 누구도 갖고 있지 않았다고 본다면 벌써 분단의 세대가 3세대, 4세대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또 그리고 단절되고 분단된 그 세월이 깊어짐에 따라서 생활 습관 또 생각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남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어떤 그 문화, 하나의 어떤 그 전통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질성을 회복한다는 것도 여전히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하나의 목표고 하나의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그런 문화, 달라진 사고방식을 수용하는 것 이거 역시 우리가 통일의 어떤 그 목표 또는 통일의 과제로서 염두에 둬야 될 그런 부분이다. 이미 우리 대한민국 내에는 남과 북의 어떤 분단만이 아니라 200만에 달하는 외국인이 살고 있는 그 외국인 중에는 물론 우리 동포들도 포함됩니다만은 적지 않은 수의 다문화 가족들이 이미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고 다문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혈통이라든지 민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 어떤 그 가치가 함께 공존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남과 북이 앞으로 통일한다라고 할 때는 이러한 부분들 역시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 국내에는 3만 5천 명의 탈북민이 살고 있는데 물론 그 이전에는 우리가 1,000만 이상 가족 또 500만 실향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90년대 이후에 급격하게 늘어난 탈북민들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이들이 그 지향하는 또 이들이 어떻게 보면 견제하고 있는 그런 관습 또는 문화 이런 것은 단순히 어떤 하나의 그 통일된 하나의 동질화된 그런 그 사회로 우리가 엮어낸다는 것은 오히려 그 다양성을 우리가 가치로서 활용하고 살리는 것에 어떤 장점과 비교해 볼 때는 우리가 보다 더 안목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통일 역시
우리가 이런 그 큰 틀에서 또는 새로운 시각에서 영토와 역사와 문화와 가치를 포용하는 뭐 그런 의미에서의 통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남과북은 여러 가지 그 통일 방안 또는 통일 정책을 제시하고 또 추구해 왔는데 초기에는 뭐 우리는 북진 통일, 북쪽에서는 뭐 국토 안정 이런 그 입장도 가지고 있었고 또 60년대에는 선건설 후 통일을 우리가 제시하면서 우리의 그 역량을 강화해 왔다면 북쪽은 또 연방제라고 하는 정치적 어떤 구호를 또 강조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고요. 또 90년대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동체 통일 방안을 제시하면서 단계별 점진적 통일을 구상한다고 하면 북한은 뭐 낮은 단계 연방제 뭐 그 부분에 대한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 2000년 처음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던 그 시점에 이런 부분에 대한 상호 간의 어떤 입장 공유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남과 북의 통일 정책도 적지 않은 그런 변화를 겪어왔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분단 70년 또는 분단 80년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이제 우리 사회의 중추 세력 또는 우리 사회의 중심 세력인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놓고 본다면 남북한 통일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분단된 초기나 또는 지난 70년, 80년대만 하더라도 누구도 우리가 통일을 우리의 소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통일은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면서 남북관계를 바라봤다면 이제 새로운 세대, 변화하는 세대들이 갖고 있는 이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부분에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금년 KBS가 이제 국민 통일의식 조사한 그 발표한 내용도 역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통일연구원이라든지 또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이런 부분에서도 매년 이제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통일의식 조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30년 이상 이렇게 축적된 그 우리 국민들의 통일의식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그 추세 변화가 비교적 장기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축적이 되어 왔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KBS 남북교류협력단이 매년 우리 국민 금년도에 발간된 그 책자에 의하면 1,600명 정도 우리 전 국민 그것은 전 지역의 20대 이상 우리 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아주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그 여론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그 신뢰성 있는 또 대표적인 그런 그 통일의식 조사라고 한다면 이 통일의식 조사에 나타난 부분은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그 설문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그 남북한 통일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은 통일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도 이것은 이제 계층이나 또는 성별이나 지역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또 나이든 분들과의 통일의 의식의 차이도 있고 또 지역에 있어서 편차가 있고 또 남녀에 의해서 또는 직업에 따라서 이 통일의 의식이 의미 있는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총괄적으로 우리 국민이면 대체적으로 갖고 있는 이 통일 의식에 대한 요 부분만 한번 의미 있게 좀 살펴본다면 우리 국민들이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지난 2019년, 20년 그리고 2021년 작년에 조사한 것을 금년도에 이제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가장 최신의 통계 또는 설문조사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줄어들고 있다 하는 부분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뭐 1960년 또는 1970년 아니면 1990년 이렇게 해서
본다면 아마 이 추세가 더 분명하게 나타날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통일 문제에 관심도는 뭐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100%다, 뭐 90%, 95%가 다 통일 문제에 관심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관심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2019년 최근 3년 동안의 이 변화만 보더라도 두드러지게 이 관심도가 그것도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국민의 67%만 통일에 관심 있다 이런 부분이 엄청난 이 변화이고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통일이 필요하냐 하는 질문도 역시 중요한 질문인데, 통일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65%만이, 가장 최근이라고 한다면 65% 정도만이 통일이 필요하다라는, 나머지 35%는 통일 필요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통일을 얘기한다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그 노래를 지금도 부르고 있는데, 지금도 무슨 행사 때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통일에 관심이 있고 통일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 기본적인 또는 핵심적인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벗어난다. 적어도 35%, 3분의 1 정도는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의식조사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한 그 의미 있는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통일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최근 3년 동안 이 추세도 역시 변화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22%가 통일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질문은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느냐 하는 그 질문의 연속성상에서 나온 질문이에요.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냐라고 얘기할 때, 요 문항에 대해서 통일이 20년 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 포함한다면 60%가 통일은 20년 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20년 내에 가능하다라는 것은 40%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일이 가능하다라고 그래도 믿는 계층이 4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통일이 필요하다, 관심 있는다는 것 못지않게 우리 국민들이 통일을 얼마나 어려운 과제로, 또 힘든 과제로, 또 얼마만큼 피하고 싶은 과제인지 이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추세로 놓고 본다면 더 어떻게 보면 실감나고, 어떻게 보면 더 민감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그런 자료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이 통일에 대한 그 설문조사를 본격적으로 한 것이 1990년 이후라고 한다면, 지난 30년 동안에 우리 국민들 사이에 통일이 언제쯤 가능할 것이냐라고 얘기할 때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한 20년 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물론 90년대처럼 급변하고 있던 시기에 우리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10년 내에 그래도 통일되지 않겠다 이렇게 기대한 적이 있어요. 또 2000년 우리가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 할 때도 우리 국민들이 10년 내에 그래도 통일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졌던 적도 있고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그 통일은 한 20년 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통일은 좀 후세에 가능한 일이다. 내 지금 당대에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이것이 더 어떻게 보면 고착이 되는 그런 그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60%가 통일은 최소한 20년이나 지나야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20년 전에도 그렇게 얘기했고 30년 전에도 그런 국민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통일은 내 시대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잠재의식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우리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북한 정권에 대한 호감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남북 간의 교류도 있었고 남북 간의 어떤 갈등도 있었는데, 그런데 최근 3년 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호감도가 5%밖에 되지 않는다는 부분, 이거 주목할 부분이죠. 여기에 대해서 반대로는 북한에 대한 호감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5%밖에 안 된다는 것, 누구든지 정말 그런가, 또 그 이유는 뭘까,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죠. 반대로 북한 정권 싫다, 북한 정권 싫다라고 하는 이 비호감도는 한 70% 이상 돼요. 이 여론조사의 내용을 보면 한 20% 정도는 그거 잘 모르겠다, 내 관심 없다 이런 부분이 있고 70%는 적극적으로 북한 내 싫어 이렇게 답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남북 관계를 얘기한다든지 또 통일을 얘기한다면 우리의 반대편, 어떻게 보면 상대방일 수도 있고 통일 대상이라고 하는 북한에 대한 호감도가 어느 정도 통일의 동력이 돼야 되는데 북한, 물론 이제 북한 정권에 대한 부분이 북한 주민에 대한 것도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는데 김정은으로 대표되는 북한 정권, 1인 세습 독재 정권, 폐쇄 정권, 또 핵무기를 또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발사하는 이 북한 정권에 대해서 인권을 무시하는 폐쇄적인 그런 북한 정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호감도가 낮은 거는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통일을 논의하고 교류를 어떻게 보면 협상을 해야 되는 그 상대방에 대한 그 우리 국민의 그 어떤 그 인식이 이렇게 낮게 나온다고 하는 부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설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에 대한 인식도 우리 국민들이 경계 대상 또는 적대 대상, 적어도 북한 체제나 북한 정권이나 아다못해 북한 주민들은 한 70%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 결코 이렇게 친밀감이 있는 그런 대상은 아니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북한에 대해 지원해주고 협력해줘야 된다 하는 것은 30%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그것도 시간적으로 시기적으로 본다면 90년대나 90년대 후반 우리가 남북 교류가 비교적 활발할 때는 북한에 대해서 그 가뭄 또는 천재지변이 됐을 때 비료도 지원해주고 쌀도 지원해주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빨리 도와줘야지, 많이 도와줘야지, 같이 어울려서 우리가 통일도 좀 논의해야지, 통일열차 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북한을 바라봤다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쉽고 냉정해지고 어떻게 보면 경계심이 늘어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통일이 좀 늦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우리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어떤 인식, 부정적인 기대감 이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통일을 결코 무시하거나 또는 외면하거나 또는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그렇고 또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전망한다면 남북관계 개선 또 통일 없이 우리가 과연 선진국으로서 또 우리가 과연 살기 좋은 어떤 그 조국의 건설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단 70년 동안의 한반도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불안정한 것이고 너무나 비정상적이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재래식 무기로 이렇게 긴장이 조성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분단돼 있고 경쟁 상대이라고 하는 또는 상대방에 대한 어떤 경계심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극복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현상이다, 부정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 2000년 이상 한반도에 물론 그동안에 분단 또 경쟁 갈등 이렇게 있었습니다만은 적어도 고려 이후에 통일신라까지 포함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2000년 동안 그래도 한반도에서 단일 민족으로서 또 하나의 그 통일 문화의 어떤 그 전통과 맥을 이어오면서 민족의 동질성을 정체성을 유지했다고 한다면 또 우리가 이 한국어 이 언어라고 하는 이 언어의 어떤 그 공통성이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지난 분단 70년 동안 우리가 갈라져 온 상황에서 언어가 달라지려고 하고 문화가 달라지려고 하고 이질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수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게 달라지고 있는 그 추세를 우리가 더 이상 묵고할 수는 없다. 더 이상 이 상황을 우리가 방치할 수는 없다. 이런 그 절박성도 동시에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통일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은 그것을 비용으로,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부담으로 실어내야 되는 그런 분단 상황이지만, 통일된다고 하면 한반도의 평화, 한반도의 항구적인 어떤 통합된 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남한의 5천만, 북한의 2,500만, 그리고 해외에 700만 우리 한민족이 거주하고 있다면 적어도 8천만 이상의 한민족이 하나의 통일 국가로서 통일 어떤 공간에서 활동하고 발전한다는 것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단일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지구상에 우리가 5천만을 로 3만 달러의 어떤 GNP를 갖고 있는 정말 세계 10대 경제 국가인데, 통일됐을 때는 이 8천만 우리 한반도의 우리 영토 공간에 있어서도 그렇고 인구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경쟁과 또 대결을 해야 되는데 따르는 그 많은 비용을 우리가 새로운 통합에 또는 발전의 시너지로 쓴다고 한다면, 어느 투자 전문 회사에서 통일 한국이 우리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한 통일이 계속 발전한다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인권이 보장된 그런 체제는 세계 정말 선도국가로서 손색이 없다, 이런 예측을 내는 것이 저는 결코 틀린 예측이 아니다. 우리가 한때 통일은 대박이다 해서 우리가 통일이 됐을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예측된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하나의 비전으로 설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과 같이 새로운 어떤 갈등의 시대, 새로운 변혁의 시대에는 우리가 새로운 기회 창출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우리가 확보해서, 우리가 반도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한반도라고 하는 것은 해양 국가와 대륙의 연결점에서 그것이 약하고 어떻게 보면 위축되었을 때는 정말 고래 싸움의 새우등처럼 그것이 모든 어떤 침략의 통로로서 이용을 당하고 합니다만은, 그것이 성장의 어떤 전초기지가 될 때는 해양으로도 육지로도 또 많은 체제가 서로 경쟁하고 있을 때 그 경쟁의 어떤 첨단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통일의 필요성을 얘기할 때는 지금 우리가 분단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경제적인 또는 정치적인 또는 안보상의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분단되어 있으면서 헤어진 가족들, 헤어진 어떤 혈육을 만나지 못하는, 이거보다 더 큰 비극이 없는데, 이것이 더 늦춰지기 전에 해소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고, 또 그렇게 됐을 때 오는 환희와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21세기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통일의 기본 구상을 할 때 우리는 통일에 대한 기본 구상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자유와 행복, 그리고 생존과 번영, 발전, 이것이 이제 민주적 기본 질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물론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이 통일에 대한 구상과 통일 방안을 통해서 제시되고, 또 거기에 따른 많은 우리가 준비를 해왔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보다 더 발전되고,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지금보다 더 인간다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통일의 편익을 제시하면서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만은, 그것에서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통일의 기본 구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이제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상황을 예상하면서 또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여러 가지 경험을 토대로 제시한 것입니다만은, 단계적으로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구상대로 되는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단계를 구상할 때에는 여러 가지 경험과 우리의 경험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가 바람직한 롤 모델로 상정했던 뭐 독일의 경우라든지 또는 이 자유세계의 어떤 그 발전 경험을 함께 포함해서 이 통일의 구상을 발전시켜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상대방인 북한의 어떤 그 변화, 또 북한의 상황에 대한 어떤 이해,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포용하고 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그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이러한 그 변화된 시대에 맞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본 구상의 골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통일과 또 남북 관계 관련한 많은 그 문헌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어떤 자료보다도 우리 그 국립통일교육원에서 통일 문제 이해라고 하는 또는 북한 문제 이해라고 하는 책을 책자 형태이기도 하고 PDF 파일로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부분은 국립통일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통일 문제 이거는 매년 새롭게 이제 그 업그레이드 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쭉 일별해 보시면 그동안 우리가 통일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그 해법을 우리가 시도해 왔는지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여러 가지 참고 문헌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특히 통일교육원의 이 자료를 여러분들께 권하면서 꼭 한번 들러보시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이상, 감사합니다.